이 불은 이제 내 인생의 불이야. 38살 남자가 불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넘게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판 위로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튀고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북한 함경북도 광산 막사에서 난로 앞에 웅크리고 떨던 그 남자가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자유롭게 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다시 모든 것을 얻어야 했습니다. 단 한 조각의 고기가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그를 바꿨습니다. 이제 그는 과거의 공포와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건물 속으로 다시 뛰어들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한 남자가 생존자에서 인간으로, 인간에서 자유인으로 거듭나는 이야기입니다. 2025년 3월의 서울, 종로구 뒷골목에 자리한 작은 삼겹살집이었습니다. 낡은 간판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문틈 사이로 고기 굽는 냄새가 거리로 흘러나왔습니다. 저녁 6시가 막 지난 시각, 식당 안은 아직 한산했습니다. 구석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최도현 38살.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불판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집게와 가위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 불 켤게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여전히 불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 한미정이 가스레인지 손잡이를 돌리자 파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불판 아래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불빛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입술을 꽉 다문 채 그는 마치 위험한 짐승을 마주한 사람처럼 몸을 뒤로 살짝 빼었습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 얌전히 놓여 있었지만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삼겹살 한 줄을 불판 위에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기름이 튀기 시작했고 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고기가 열기를 받아 오글거리며 익어가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보고 있는 건 삼겹살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다른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함경북도 무산 광산의 막사였습니다. 25살 젊은 경비병이었던 그는 난로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석탄이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고 불길이 난로 틈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불은 따뜻함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최도연, 당장 나와. 정치보위부 간부의 고함 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누군가 탈영을 시도했다는 소식에 모든 경비병들이 조사를 받았던 그날 밤 불 옆에 앉아있던 그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난로의 불은 활활 타올랐지만 그의 등골은 차가웠습니다. 불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더 짙어졌고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조여왔습니다. 그 이후로 13년 동안 불은 늘 위협이었습니다. 명령이었고 감시였고 처벌의 상징이었습니다. 도연 씨? 미정의 목소리에 도연이 화들짝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눈을 깜빡이며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삼겹살은 이미 한쪽 면이 노릇하게 익어 있었습니다. 미정이 집게로 고기를 뒤집으며 웃었습니다. 멍하니 있으시네요. 피곤하세요?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도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금 떨렸습니다. 미정이 고기 한 점을 집어 그의 앞접시에 올려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삼겹살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고기를 한참 동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불판 위로 타오르는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주황빛 불꽃이 그의 눈동자에 반사되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같은 불인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두려웠지만 동시에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도연이 고기를 입에 넣으려던 순간 미정이 불판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해요. 불을 두려워하면서도 결국 그 불로 밥을 짓잖아요.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집게를 든 채로 그는 미정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미정은 불판 위 고기를 뒤집으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전쟁 때 폭격으로 집이 불타는 걸 보셨대요. 그 뒤로 평생 불만 보면 가슴이 답답하셨대요. 근데 막상 식당을 여신 거예요. 매일 불 앞에서 사시면서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정의 입술이 움직이는 걸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미정이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무서운 걸 피하기만 하면 평생 도망치며 살게 된대요. 그래서 오히려 불 앞에 서신 거래요. 매일 마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불이 무섭지 않더래요. 도연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불판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고기에서 기름이 똑똑 떨어지며 불꽃이 잠시 커졌다가 작아졌습니다. 미정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저 주방 좀 봐야 해서요. 혼자 남은 도연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불로 밥을 짓는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들어 고기 한 점을 집었습니다. 입안에서 기름기가 퍼졌고 고소한 맛이 혀를 감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고기는 바로 그 무서운 불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맛있었습니다. 따뜻했고 배를 채워줬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씹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배급이 끊기면 며칠씩 굶었습니다. 한겨울에도 난로에 뗄 석탄이 없으면 떨며 잠을 청했습니다. 불은 늘 멀리 있었고 고기는 더더욱 멀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명령에 복종해야 했고 의심받지 않으려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불 앞에 앉아 있었고 고기를 먹고 있었고 누구도 그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그를 도연 씨라고 불렀고 억지로 웃으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도연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가가 축축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누가 볼까봐 습관처럼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식당에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고기를 한 점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씹었습니다. 고기의 결이 느껴졌고 간이 밴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맛을 기억해야겠다. 다시 못 먹을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북한이 아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원하면 이 식당에 올 수 있었습니다. 돈만 있으면요. 도연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은 인조가죽 지갑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제 공사장에서 받은 일당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7시까지 시멘트 자루를 나르고 받은 돈이었습니다. 등이 아팠고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지만 이 돈은 온전히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폐를 한 장 꺼내 펼쳐봤습니다. 10,000원.
이 돈이면 내일 아침 밥을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을 먹고 나면 2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일을 해야 했고, 돈을 벌어야 했고, 그래야 살 수 있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요. 그 순간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유란 게 이런 거구나. 무서운 것도 내가 선택하고 힘든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 그는 다시 불판을 바라봤습니다. 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도연은 국정원 남산별관에 다시 불려갔습니다. 3개월마다 받는 정기 면담이었습니다. 회색 건물 3층 좁은 면담실 안에서 조사관 정성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도연 씨 앉으세요. 성규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북에서 배운 자세였습니다. 성규는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셔도 돼요. 여기는 조사실이 아니라 상담실이니까요. 하지만 도연의 몸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성규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요즘 일은 어때요? 공사장 일이 힘들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도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성규가 펜을 돌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정착 지원금은 잘 관리하고 계시죠?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도연은 시선을 성규의 어깨 너머 벽에 고정시켰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성규는 한숨을 작게 내쉬었습니다. 이런 대화가 벌써 4번째였습니다. 탈북민들은 대부분 이랬습니다. 최소한의 대답만 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도연 씨, 저는 적이 아니에요. 도와주려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규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도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성규가 서류철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시작돼요. 용접 기술반이랑 지게차 운전반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참여하실 거예요?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훈련을 받으면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습니다. 왜 공짜로 가르쳐 주는 걸까? 나중에 무언가 요구하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성규는 명함 한 장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어요. 면담을 마치고 나온 도연은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손 안에 명함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종로로 돌아가는 동안 그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녁 6시 도연은 다시 미정의 식당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환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1,000원짜리 지폐 2장뿐이었습니다. 어제 공사장에 일감이 없어서 하루를 쉬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도연은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걸어가는 도연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거리의 네온사인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저 멀리 삼겹살 굽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도연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냄새에서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온 도연은 좁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2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작은 책상과 낡은 이불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은 13만 원이었습니다. 월세를 내고 나면 8만 원이 남았습니다. 도연은 통장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공사장 일은 불규칙했습니다. 비가 오면 쉬어야 했고 날씨가 추우면 일감이 줄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는 주머니에서 성규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하얀 명함 위에 깨끗한 글씨로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의 손가락이 명함 모서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도와주려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북에서는 도와준다는 사람들이 결국 감시자였습니다. 친절한 말 뒤에는 늘 함정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명함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자유는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외로웠습니다. 이틀 뒤 오전 11시 도연은 미정의 식당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점심 장사 준비로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부산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도연 씨. 미정이 도연을 발견하고는 손짓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식당 문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잠깐만 들어와요. 부탁 좀 할게요. 미정이 앞치마를 툭툭 털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 안은 설거지한 그릇들이 쌓여 있었고 주방에서는 국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식자재 박스 좀 옮겨줄 수 있어요? 허리가 아파서 혼자서는 힘들어요. 미정이 입구 쪽을 가리켰습니다. 커다란 상자 4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공사장에서 시멘트 자루를 나르던 그에게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도연이 마지막 상자를 창고에 넣고 나오자 미정이 불판에 고기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앉아요. 밥 먹어야죠.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사람이 일을 해줬는데 밥은 줘야죠. 앉으세요. 미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정이 상추와 쌈장을 내오며 물었습니다. 요즘 공사장 일은 어때요? 그냥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도연의 대답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미정이 고기를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힘들죠. 저도 이 가게 시작할 때 그랬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장 보러 가고 밤 11시까지 일하고 처음 1년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도연이 고개를 들어 미정을 봤습니다. 미정의 얼굴에는 주름이 몇 개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밝았습니다. 그래도 버텼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선택한 거니까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요. 미정이 고기 한 점을 도연의 앞접시에 올려주었습니다. 도연은 그 고기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도 그럴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돌아보면 이 시간이 소중할 거예요. 도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고기를 입에 넣었습니다. 씹는 동안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미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울어도 돼요. 참지 않아도 돼요. 여기는 안전한 곳이니까요. 그 말에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에는 한 방울, 2방울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미정은 아무 말 없이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판 위에서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이 무서웠어요. 북에서는 누가 친절하면 뒤에서 고자질할까봐 무서웠어요. 여기 와서도 도와준다는 사람들이 나중에 뭘 요구할까봐. 미정이 도연의 등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울었습니다. 20년 넘게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도연이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미정이 웃으며 고기를 한 점 더 구워 그의 접시에 올려주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오늘은 제가 쏠게요. 그날 점심, 도연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기를 먹었습니다. 한 점 한 점 씹을 때마다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불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에 대한 의심이, 자유에 대한 불안이.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도연의 걸음걸이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예전처럼 웅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뒤돌아 식당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미정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도연도 처음으로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작게, 그렇지만 분명하게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성규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그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거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성규와의 전화 통화 후 도연은 용접기술 훈련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3시간씩 수업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용접기를 다루는 법, 철판을 자르는 법,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법. 하나하나가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점점 용접 기술에 익숙해졌습니다. 강사는 그의 손재주를 칭찬했습니다. 최도연 씨 소질 있어요. 이 정도면 자격증 시험 충분히 붙을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도연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5월 중순 도연은 중고차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250만 원짜리 낡은 소형 화물차였습니다.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조수석 문은 삐걱거렸지만 그에게는 보물이었습니다. 자동차 대리점 사장은 100만 원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6개월 할부로 내도 된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그동안 모은 돈 100만 원을 통장에서 빼서 계약금으로 냈습니다. 차를 몰고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 도연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운전면허를 딴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이 차가 있으면 공사장까지 빠르게 갈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일감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주에 생겼습니다. 5월 23일 수요일 아침 8시. 도연은 경기도 파주의 한 공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철근 운반일이 있었습니다. 일당은 12만 원이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자유로를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강물에 반짝였습니다. 공사장에 도착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철근을 나르고 자재를 정리하고 현장 감독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인부들이 모여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도연도 편의점에서 산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죠? 어디서 오셨어요?
옆에 앉은 중년 남성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까지 먼 길 오셨네요. 남자가 웃으며 김치를 하나 건넸습니다. 도연은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북에서 온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험상 탈북민이라고 하면 사람들 태도가 달라지곤 했거든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도연이 철근을 씻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연이 돌아보니 크레인이 자재를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철판 여러 개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다들 비켜. 현장 감독이 소리쳤습니다. 인부들이 황급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떨어진 철판 바로 옆에 도연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달려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차 지붕이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철판 모서리가 차체에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앞 유리에는 금이 가 있었고 보닛도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이런, 미안해요. 크레인 고장이 났나 봐요. 현장 감독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망가진 차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현장 감독이 등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보험 처리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동안 차를 쓸 수 없었습니다. 수리비도 자기 부담금이 있었습니다. 저녁 7시 도연은 견인차를 불러 차를 정비소로 옮겼습니다. 정비소 사장이 차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면 수리비가 150만 원은 나올 것 같은데요. 보험 처리에도 자기 부담금이 50만 원쯤 될 거예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50만 원. 지금 통장에 남은 돈이 4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번 달 할부금 30만 원도 내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수리가 가능한가요? 최소 일주일은 걸려요. 부품 주문해야 하거든요. 일주일. 그 기간 동안은 차 없이 일을 다녀야 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공사장까지 가려면 새벽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차가 없으면 멀리 있는 일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정비소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동안 도연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할까? 할부금을 못 내면 차를 뺏길까? 차를 뺏기면 일을 못하게 되고 일을 못하면 월세를 못 내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예전에 북에서 느끼던 그 답답함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밤 9시 도연은 고시원 방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붙인 달력을 봤습니다. 5월 23일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날이었습니다. 할부금 납부일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도연은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40만 원. 숫자를 보고 또 보고 계속 봤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통장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자유는 이렇게 무거운 거였습니다. 스스로 모든 걸 책임져야 했습니다. 누구도 대신 해결해주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성규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전화를 걸까요, 말까요?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약한 모습으로 보일까요? 아니면 이게 당연한 걸까요? 도연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국 그는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불빛들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미정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힘들어도 버티세요. 이게 당신이 선택한 거니까요. 맞았습니다. 이건 그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선택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5월 26일 토요일 아침, 도연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사실 잠을 제대로 잔 게 아니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그냥 일어난 거였습니다. 통장 잔액은 여전히 40만 원이었고 할부금 납부일은 나흘 남았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으로 일당 높은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경기도 용인의 한 건설 현장에서 철거 작업 인부를 구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일당은 15만 원이었습니다. 평소보다 3만 원이나 높았습니다. 하지만 일이 위험하다는 경고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장 소장이 오늘 당장 올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도연은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침 7시 도연은 지하철과 버스를 3번 갈아타고 용인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은 낡은 공장 건물이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 반쯤 부서져 있었고 철근과 콘크리트 조각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최도연 씨죠? 안전모 쓰고 들어오세요. 현장 소장이 노란 안전모를 건넸습니다. 도연은 안전모를 쓰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창문이 다 깨져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유리와 철근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오늘은 2층 철거 작업입니다. 망치로 벽 부수고 철근 잘라서 밖으로 나르면 돼요. 힘들지만 저녁까지만 버티면 15만 원 드릴게요. 소장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도연은 다른 인부 4명과 함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이 삐걱거렸습니다. 난간도 부러져 있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2층은 더 위험했습니다. 바닥 곳곳에 구멍이 나 있었고 천장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도연은 망치를 들고 벽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쾅, 쾅, 쾅. 콘크리트가 조금씩 부서졌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스크를 썼지만 목이 따가웠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때 도연의 팔이 저려왔습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다시 생겼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5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계속 벽을 쳤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인부들이 1층으로 내려가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도연도 편의점에서 산 김밥을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젓가락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옆에 앉은 젊은 인부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오후 1시 작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무너진 벽의 철근을 잘라내는 일이었습니다. 도연은 그라인더를 들고 철근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찌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쇠냄새가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위층에서 우르르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장에서 먼지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쾅! 3층 바닥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콘크리트 덩어리가 2층으로 떨어졌습니다. 도연이 서 있던 곳에서 불과 3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엄청난 소음과 함께 먼지가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나가! 다들 밖으로 나가! 현장 소장이 소리쳤습니다. 인부들이 황급히 계단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연도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또 한 번 천장이 흔들렸습니다. 도연의 발이 멈췄습니다. 계단 입구 바로 앞에 있던 젊은 인부가 떨어진 철근에 다리를 맞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으악, 다리가! 젊은 인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종아리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다른 인부들은 이미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2층에는 도연과 그 젊은 인부만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 광산에서 느꼈던 그 공포가 다시 몰려왔습니다. 무너지는 갱도, 비명소리, 어둠.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지금 당장 계단으로 뛰어가고 싶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쓰러진 인부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얼굴에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도연의 머릿속에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서운 걸 피하기만 하면 평생 도망치며 살게 돼요. 도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인부에게 달려갔습니다. 천장에서 또 먼지가 떨어졌습니다. 삐걱하는 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팔 이쪽으로 돌려요. 도연이 인부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그리고 힘껏 일어섰습니다. 인부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이를 악물고 계단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등 뒤에서 또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도연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거의 넘어질 뻔했지만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난간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도연은 계속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현장 소장과 다른 인부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이 젊은 인부를 받아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서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손바닥을 봤습니다.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언제 다쳤는지도 몰랐습니다. 도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괜찮아요? 최도연 씨, 정신 차려요. 현장 소장이 도연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다친 인부를 실어 갔습니다. 도연도 함께 가라는 말을 들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그냥 좀 쉬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녁 6시 도연은 현장을 떠났습니다. 현장 소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오늘 일당이에요. 그리고 이건 따로 드리는 거예요. 사람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봉투 안에는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도연은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피가 멈춘 손바닥, 흙과 땀으로 더러워진 손. 하지만 이 손으로 누군가를 구했습니다. 이 손으로 무너지는 건물에서 사람을 끌어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떨리는 웃음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웃음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도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하늘이 오늘은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20만 원. 이제 할부금을 낼 수 있었습니다. 차 수리비도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불 속으로, 아니 무너지는 건물 속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미정의 말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무서운 것 앞에 서는 것. 그게 진짜 자유였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8월 말, 도연은 용접 기능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시험장에서 나와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순간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삶의 증명서였습니다. 도연은 곧바로 성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성규 선생님, 저 합격했습니다. 자격증 땄어요. 축하해요, 도연 씨. 정말 대단해요. 이제 제대로 된 일자리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성규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도연도 처음으로 전화기 너머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진짜였습니다. 일주일 후 성규가 도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용접공을 찾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규직이었고 월급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사대보험도 되고 주말도 쉴 수 있었습니다. 도연은 이력서를 들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공장장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도연의 자격증을 살펴보더니 물었습니다. 실무 경험은 얼마나 되시나요? 3달 정도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도연의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공장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처음 3개월은 수습 기간이고 그 후에 정규직 전환됩니다.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공장장을 바라봤습니다. 공장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탈북민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아요. 일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실력으로만 평가받습니다. 도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월 2일 월요일, 도연의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그는 새벽 6시에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남자는 3달 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어깨도 펴져 있었습니다. 공장은 깨끗했습니다. 안전 장비도 잘 갖춰져 있었고 작업 환경도 좋았습니다. 도연은 선배 용접공에게서 작업 방식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점심시간, 도연은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와 제육볶음, 그리고 밥과 반찬이 푸짐하게 나왔습니다. 공짜 식사였습니다. 도연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고 맛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동료가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죠? 저는 김민수라고 해요. 최도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도연이 인사했습니다. 민수가 웃으며 반찬을 하나 더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기 분위기 괜찮아요. 야근도 거의 없고 회식도 강제 아니에요. 편하게 지내세요. 도연은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 동료로 대해줬습니다. 저녁 5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공장 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달았습니다. 도연은 수리가 끝난 차를 몰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미정의 삼겹살집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번에 간 게 2달 전이었으니까요. 저녁 7시 도연은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미정이 주방에서 나오다가 도연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도연 씨, 오랜만이에요. 미정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도연은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정이 물수건을 가져다 주며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얼굴이 좋아 보이는데요? 일자리를 구했어요. 정규직으로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미정이 손뼉을 쳤습니다. 정말요? 축하해요. 오늘은 제가 쏠게요. 뭐 먹고 싶어요? 삼겹살이요. 그리고 도연이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미정에게 내밀었습니다. 미정이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빚이에요. 그동안 공짜로 밥 얻어먹은 거 갚는 거예요. 미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빚이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주고 싶어서 준 거예요. 하지만 도연은 단호했습니다. 받아주세요. 제가 이제 빚 없이 살고 싶어요. 누구에게도 미안한 마음 없이요. 미정은 잠시 도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 돈으로 다른 탈북민들 도와줄게요. 도연 씨처럼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도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정이 불판에 불을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도연은 그 불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불은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불은 음식을 익히고 사람을 모으고 따뜻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미정이 삼겹살을 불판 위에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도연 씨,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 왔을 때랑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미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기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이제는 제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최도연이에요. 한국 사람 최도연이요. 그날 저녁 도연은 천천히 고기를 먹었습니다. 한 점 한 점이 소중했습니다. 이제 이 맛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았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도연은 식당 문 앞에서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불판 위로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따뜻했습니다. 마치 집으로 돌아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미소 지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들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그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연은 흥얼거리며 핸들을 잡았습니다. 고시원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마음만큼은 집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 9월 도연은 39살이 되었습니다. 화성 공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지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는 신입 용접공들을 가르치는 선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도연은 서울 종로의 한 작은 건물 앞에 섰습니다. 건물 2층에는 탈북민 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도연이 자원봉사를 하러 오는 날이었습니다. 한 달에 2번 그는 이곳에서 새로 온 탈북민들을 만났습니다. 계단을 올라가 문을 열자 성규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도연 씨 오셨어요? 오늘 새로 오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신가요? 28살 젊은 친구예요. 작년에 넘어왔는데 아직 적응을 힘들어해요. 성규가 안쪽 방을 가리켰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상담실에 젊은 남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긴장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그 표정을 알아봤습니다. 1년 전 자신의 얼굴이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도연이라고 합니다. 도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젊은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경계로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도 북에서 왔어요. 2년 전에 넘어왔습니다. 그 말에 젊은 남자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다 의심스러웠고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한 곳이에요. 젊은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은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있어줬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젊은 남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다시 살 수 있을까요? 도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괜찮아질 거예요. 상담을 마치고 나온 도연은 성규와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성규가 물었습니다. 요즘은 어때요? 공장 생활 적응 잘하고 있어요? 네, 좋아요. 이번 달부터 월급도 오르고 다음 달에는 원룸으로 이사 가려고요. 정말요? 축하해요. 성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연도 웃었습니다. 고시원을 벗어나 자기만의 공간을 갖는다는 게 설렜습니다. 저녁 6시, 도연은 미정의 삼겹살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미정이 새로 탈북한 청년 3명을 식당에 초대했거든요. 도연도 함께 오라고 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미정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젊은 남녀 3명이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도연이에요. 여러분처럼 북에서 왔습니다. 3명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정이 불판에 불을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한 청년이 움찔하며 몸을 뒤로 빼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섭죠? 저도 그랬어요. 처음 이 식당에 왔을 때 불이 너무 무서웠어요. 청년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불판을 가리키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불은 다른 불이에요. 이 불은 우리를 위협하지 않아요.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배고픔을 채워주는 불이에요. 미정이 삼겹살을 불판 위에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도연은 집게를 들어 고기를 뒤집었습니다. 천천히 적응하면 돼요. 아무도 재촉하지 않아요. 여기는 그런 곳이에요. 저녁 식사는 조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청년들은 처음엔 조심스럽게 고기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작게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한 청년이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형, 정말 괜찮아질까요? 저도 형처럼 웃으며 살 수 있을까요? 도연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럼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요. 제가 증명이잖아요. 밤 9시 도연은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건물마다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불빛들이 낯설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따뜻하고 반가웠습니다.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도연은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거울 속 남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웃음이었습니다.
도연은 핸들을 가볍게 두드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잘 살고 있어, 최도연. 정말 잘하고 있어. 그 순간 차 안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왔습니다.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최고 기온은 영상 12도입니다. 도연은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추위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도연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불빛을 향해, 집을 향해, 새로운 내일을 향해. 도연은 이제 알았습니다. 자유란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라는 걸. 그리고 그는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불을 두려워하던 남자는 이제 불을 다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로 다른 사람들의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한 조각의 고기가 그에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이제 그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었습니다.